묘지에서 꺼낸 28살 아들. 한밤중의 묘지. 1년 넘게 잠들어 있던 28살 청년의 관이 다시 빛 위로 올라옵니다. 어머니는 왜 자기 손으로 묻은 아들의 무덤을 다시 파헤쳐야만 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정상의 시간. 평범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늦둥이 외아들 하나를 바라보며 살아온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은 28살이었습니다. 경기도의 한 동네에서 동네 선후배들과 어울려 지내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성격이 순했습니다. 남이 부탁하면 거절을 잘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너무 사람을 잘 믿지 마라. 그 말을 자주 했지만 아들은 늘 웃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들이 밥상에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동네 형이 보험 하나만 들어달래요. 보험료는 형이 다 내고 나는 이름만 빌려주면 된대요. 어머니는 잠깐 마음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동네에서 오래 알고 지낸 형이라고 했습니다. 손해볼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평생 후회할 단 하나의 침묵이었습니다. 무너지는 새벽. 2009년 5월 22일 새벽 4시. 전화 한 통이 어머니의 시간을 멈춰 세웁니다. 아드님이 사무실 화장실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한참 동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이미 차가운 천 아래 누워 있었습니다. 경찰의 설명은 짧고 단정했습니다. 가스 온수기에서 새어나온 일산화탄소. 목욕을 하다가 의식을 잃은 단순 사고사. 서류 한 장에 아들의 28년이 정리됐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어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 깊은 곳에서 자꾸 한 가지가 걸렸습니다. 아들은 평소 술을 한 잔도 마시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맥주 반 잔에도 얼굴이 빨개지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발견 당시 아들은 사무실 화장실에서 만취 상태로 세상을 떠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빈소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거기서 술을 마셨다고? 그것도 그렇게 많이? 화장실 앞에 선 어머니, 그리고 첫 경찰서. 장례를 치른 다음 날, 어머니는 아들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다는 그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어머니는 멈춰 섰습니다. 좁은 사무실 한쪽에 작은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화장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안을 살폈습니다. 화장실의 작은 창문은 두꺼운 종이로 겹겹이 막혀 있었습니다. 종이와 창틀 사이의 모든 틈에는 실리콘이 빈틈없이 발려 있었습니다. 출입문 아래에는 검은 고무 패킹이 두 겹으로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공기 한 방울 빠져나갈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어머니의 머릿속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누가 왜 이런 화장실에서 목욕을 한단 말인가? 어머니는 그 길로 관할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강력반의 한 형사 앞에 앉은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제 아들은 사고로 떠난 게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형사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마음은 알겠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처음으로 다짐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내가 만들어서라도 가져오겠다. 17억이라는 가격. 어머니는 아들의 통장과 서류를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지 쌓인 서랍 안쪽에서 낯선 보험증권 한 장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들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가입 시점은 모두 아들이 세상을 떠나기 약 6개월 전부터 차근차근 계단을 밟듯 늘어나 있었습니다. 전부 합치면 그 액수는 무려 17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이 멈춘 곳은 보험증권의 마지막 줄이었습니다. 수익자란. 그 자리에 적힌 이름은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이름만 빌려주면 된다고 했던 바로 그 동네 형의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보험증권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자기 목에 17억이라는 가격이 매겨진 줄도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어머니는 이 서류 뭉치를 들고 다시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의 내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내사를 종결합니다. 의심 정황은 있지만 입증할 증거가 없습니다. 서류 한 장에 또 한 번 아들의 죽음이 정리됐습니다. 어머니는 그 통보서를 든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새도록 아들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보험회사가 보낸 한 통의 우편. 그렇게 2달이 흘렀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어머니에게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이미 경찰도 손을 뗐다. 이제는 묻어둘 시간이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어머니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한 통의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봉투 위에는 큰 보험회사의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뜯은 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장이었습니다. 이 사망은 정상적인 보험사고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것을 법원에서 확인받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뻐서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혼자만 의심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자기와 똑같이 의심하는 사람이 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17억을 지급해야 할 보험회사가. 어머니는 그 소송장을 들고 다시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종결됐던 사건 파일을 어머니의 2손이 다시 책상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어머니는 형사 앞에서 평생 입에 담지 못할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제 아들의 무덤을 다시 열어주십시오. 그 한마디에 닫혔던 사건이 다시 열렸습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시신 발굴 영장을 받아냈습니다. 묘지에서 꺼낸 아들, 그리고 부검. 새벽 5시 경기도의 한 공원 묘지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강력반 형사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 그리고 어머니였습니다. 작업자가 무덤 위에 삽을 꽂는 순간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볼 수 없었습니다. 흙이 한 삽씩 옆으로 옮겨질 때마다 어머니의 손은 자기도 모르게 가슴팍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다시 만나는 자리가 이런 자리일 줄은 몰랐습니다. 시신은 곧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부검실의 문이 닫혔습니다. 어머니는 그 문 앞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아래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문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들려서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어머니는 2손을 모으고 한마디만 되뇌었습니다. 미안하다. 한 번만 더 견뎌다오. 부검이는 천천히 그러나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본 것은 혈액이었습니다. 다음은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시간이 지나도 약물의 흔적을 오래 간직합니다. 마지막은 뼈와 조직이었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은 혈액 속 헤모글로빈의 흔적을 남깁니다. 검사 한 가지가 끝날 때마다 부검이는 21번씩 골랐습니다. 이 검사는 단순한 검사가 아니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짊어진 의심이
진실인지 망상인지를 가르는 검사였습니다. 복도의 시계는 잔인할 정도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어머니는 몇 번이고 일어섰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했습니다. 문득 어머니의 머릿속에는 28년 전 아들이 처음 태어나던 날의 산부인과 복도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때도 똑같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 생명을 기다렸습니다. 그때는 새 생명을 만나기 위해 기다렸고 지금은 떠난 아들의 마지막 진실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몇 시간 뒤 부검실 문이 열렸습니다. 부검이가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검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어머니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벽을 짚고서야 겨우 서 있었습니다. 표면상의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이었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혈액에서는 다량의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같은 혈액에서 강한 국소, 마취제 성분이 함께 나왔습니다. 평소 술 한 잔도 마시지 못하던 아들의 위장에서는 술과 약물이 섞인 채 발견됐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스스로 마실 수 있는 양이 아니었습니다. 부검이는 마지막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약물을 투여한 정황이 명백합니다. 경찰 재수사, 사슬을 끌고 나오는 자들. 부검 결과가 나온 그날 종결됐던 사건은 강력반의 새 수사 파일이 되어 다시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형사들은 그 화장실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부검 결과를 손에 들고 보니 그 화장실의 모든 것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막은 두꺼운 종이, 빈틈없이 발려있던 실리콘, 문 아래에 덧대진 고무 패킹, 그리고 가스 온수기. 형사들이 그 온수기를 분해했을 때 마지막 의심은 끝을 맺었습니다. 불완전 연소를 막아주는 안전장치가 누군가의 손에 의해 잘려나간 상태였습니다. 아들은 사고로 쓰러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술에 약을 탔습니다. 아들이 정신을 잃자 옷을 가지런히 벗겨 의자 위에 정돈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잠든 아들을 공기 한 방울 빠져나갈 수 없는 그 화장실 안으로 옮겼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스 온수기를 강제로 점화시켰습니다. 문이 닫히는 그 순간 28살 아들의 운명도 함께 닫혔습니다. 경찰의 재수사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체포된 사람은 모두 3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보험금 17억의 수익자, 동네 형이었습니다. 나머지 2명은 화장실을 밀폐하고 잠든 아들을 그곳으로 옮긴 공범들이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가짜 교통사고를 짜고 보험금 수천만 원씩을 빼돌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차를 부딪혀 가짜 사고를 내고 입원한 적도 없는 병원에 입원한 척 진단서를 받아 보험금을 챙겼습니다. 그렇게 작은 보험 사기를 반복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작은 거짓말이 통하자 더 큰 거짓말로 옮겨갔습니다. 마지막에는 사람의 생명에까지 손을 댔습니다. 법원은 이들에게 살인과 사기 등 여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선고된 형량은 모두 합쳐 수십 년에 달했습니다. 보험회사들은 끝까지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17억 원은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어머니에게 이겼다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이긴 싸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다쳤던 사건을 다시 연 사람은 변호사도 형사도 아니었습니다. 자식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한 어머니였습니다. 매년 5월 어머니가 무덤 앞에서 하는 말. 어머니는 지금도 매년 5월이 되면 아들의 무덤 앞에 갑니다.
꽃을 놓고 술 한 잔을 따릅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합니다. 엄마가 그때 막았어야 했어. 이름 빌려주지 말라고. 이 한 사건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녀가 그냥 이름만 빌려주면 된대요라고 말하는 그 순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부모님께서 반드시 멈춰주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은 누군가의 목숨의 가격을 매기는 계약입니다. 그 가격이 커지면 그 가격을 원하는 사람도 반드시 생깁니다. 어머니의 단 한 번의 침묵이 28년을 지워버렸습니다. 같은 침묵을 우리는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스토리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늦은 용기였습니다.